1999년 가을, 전라북도 전주시의 한 신도시 주택가에서 60대 초반의 사업가 부부가 두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시작 전 구독 누르시면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남편 62세 정태윤 씨는 지역에서 건설 자재 유통업을 운영하며 상당한 자산을 축적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고, 아내 59세 한미선 씨는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돌보며 지역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큰딸 26세 정수진 양은 대학을 졸업한 뒤 집 근처의 한 회계사무소에서 일하며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둘째 딸 24세 정수아 양은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며 역시 부모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이 집은 주변 이웃들 사이에서 모범적인 가정으로 통했으며, 특히 정태윤 씨는 지역 상공회의소 임원으로 활동하며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집은 단독주택 형태로 넓은 마당과 잘 가꿔진 정원을 갖추고 있었으며, 외관만 보면 누가 봐도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화목한 가정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한미선 씨는 종종 이웃들과 차를 마시며 딸들 자랑을 늘어놓았고, 특히 두 딸이 모두 명문대를 졸업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태윤 씨 가족을 부러워했고, 그들의 집 앞을 지나갈 때면 저런 집에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부러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외관 뒤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으며, 그 어둠은 수십 년간 이 집안을 지배해왔습니다. 정태윤 씨는 밖에서는 온화하고 신사적인 사업가였지만 집 안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고, 그의 가족들은 그 이중성 속에서 오랜 시간 고통받아왔습니다. 이웃들이 보는 것은 철저히 연출된 표면일 뿐이었고, 진짜 이야기는 그 집의 두꺼운 벽 안쪽에 갇혀 있었습니다. 1999년 10월 중순부터 마을 사람들은 정수아 양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평소 가끔씩이라도 집 앞 마당에서 보이던 그녀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고, 동네 슈퍼마켓이나 버스 정류장에서도 그녀를 마주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이웃 중 한 명이 한미선 씨에게 둘째 딸 근황을 물었을 때, 한미선 씨는 밝은 표정으로 수아가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떠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딸이 영어 실력을 키워 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토론토에 있는 어학원에 등록했으며, 앞으로 최소 1년은 그곳에서 지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웃들은 역시 여유 있는 집안은 다르다며 부러워했고, 한미선 씨는 그런 반응을 즐기듯 더욱 자세하게 딸의 유학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캐나다 현지에서 찍은 사진이라며 휴대전화로 풍경 사진 몇 장을 보여주기까지 했는데, 사진 속에는 정수아 양의 모습은 없었고, 단지 토론토 시내의 건물들과 거리, 풍경만 담겨 있었습니다. 정태윤 씨 역시 사업상 만나는 지인들에게 둘째 딸이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말하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아무도 이 이야기에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수아 양이 멀리 떠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몇몇은 자신들의 자녀도 그렇게 해외로 보내고 싶다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한미선 씨는 종종 딸과 영상통화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런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수아 양의 소셜미디어 계정도 갑자기 업데이트가 멈췄지만, 이를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그저 바쁜 유학 생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의 태연한 태도와 구체적인 설명은 모든 의심을 차단하기에 충분했으며, 정수아 양의 부재는 자연스럽게 마을의 일상 속으로 흡수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초반부터 마을 사람들은 큰딸 정수진 양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밝고 예의 바른 성격으로 이웃들과도 가벼운 인사를 나누던 그녀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완전히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 마주쳐도 고개를 푹 숙인 채 빠르게 지나가 버렸고 누군가 말을 걸면 겨우 한두 마디로 대답을 끝낸 뒤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직장 동료들 역시 그녀의 이상한 변화를 눈치챘는데 점심시간에도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고 업무 외의 대화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도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으며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은 채 조용히 앉아 있다가 가장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목격했고 얼굴색도 점점 창백해져 가는 것 같았다고 훗날 증언했습니다. 정수진 양은 체중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곧장 집으로 돌아갔으며 주말에도 집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거의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이웃 중 한 명은 어느 토요일 오후 정수진 양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한참 동안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했고 마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혹시 큰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측했지만 감히 직접 물어볼 용기를 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태윤 씨 가족의 사회적 위치와 명성이 그런 질문을 가로막았고 사람들은 그저 안타까운 시선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2000년 5월 17일 오후 3시경 정수진 양은 직장에 조퇴를 신청한 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며 혼자 중얼거리며 밖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발길을 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은 전주 완산경찰서였습니다. 그녀는 민원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문을 열고 들어섰고 담당 경찰관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그녀를 별도의 상담실로 안내하자 정수진 양은 의자에 앉자마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고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울음만 계속했습니다. 경찰관은 천천히 이야기해도 괜찮다며 그녀를 진정시켰고 물 한 잔을 건네며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약 20분이 지나고 나서야 정수진 양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기 시작했으며 첫 마디는 자신의 가족에 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라고 말했고 오랜 시간 동안 가족 모두가 아버지의 폭력과 지배 아래 살아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정수진 양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정태윤 씨가 자신과 동생에게 몹쓸 짓을 일삼아왔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일상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왔으며 그 폭력은 단순한 체벌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가족 구성원들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주먹과 발로 폭행했고 술을 먹은 날에는 두 딸 중 한 명을 데리고 집 근처 모텔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소리에 잠이라도 깨는 날에는 집안의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부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어머니 한미선 씨는 남편의 폭력에 저항하지 못했고 오히려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라며 순종을 강요했습니다. 정수진 양과 정수아 양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야 했고 집안에서는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밤마다 아버지의 발소리만 들려도 두 자매는 몸을 움츠렸고 식사 시간은 늘 침묵과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수진 양은 경찰에게 자신의 집이 처음부터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었다고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아버지 정태윤 씨는 밖에서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신사적인 인물로 행세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고 가족들을 완전히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그는 딸들의 교우관계, 외출 시간, 심지어 전화통화 내용까지 감시했으며 조금이라도 자신의 허락 없이 행동하면 가혹한 처벌을 가했습니다. 정수진 양은 대학 시절에도 친구들과 자유롭게 어울리지 못했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도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동생 정수아 양은 성격이 좀 더 활발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더 자주 충돌했고 그럴 때마다 더 심한 폭력에 노출되었습니다. 정수진 양은 동생이 맞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했지만 자신도 두려워서 말릴 수 없었고 어디론가 끌려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본인과 같은 일을 당했다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방 안에서 몸을 떨며 소리가 멈추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한미선 씨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개입하지 않았고 오히려 폭력 이후에는 딸들에게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정수진 양은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외부에 알리면 더 큰 화를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학교나 직장에서도 항상 정상적인 척 연기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수십 년간 이중 생활을 해왔으며 겉으로는 평범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도 내면은 계속 무너져가고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이 정점에는 동생 정수아 양의 실종이 있었습니다. 정수진 양은 경찰에게 동생 정수아 양이 실제로 캐나다로 유학을 떠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수아 양은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아버지의 억압에 점점 더 저항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1999년 10월 초 정수아 양은 아버지에게 독립하고 싶다고 말했고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던 둘째 딸 수아 양은 자신이 선택한 직장에 취직해서 집을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태윤 씨는 이 말을 듣고 격분했고 딸에게 자신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수아 양도 참지 않고 아버지에게 맞서 소리를 질렀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지 않겠다고 외쳤습니다. 정수진 양은 그날 밤 집 안에서 들렸던 비명과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자신은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떨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아 양의 방은 비어 있었고 그녀의 물건들도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정수진 양이 부모에게 동생의 행방을 물었을 때 아버지는 냉정한 표정으로 내 동생은 이제 이 집에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정수진 양은 더 이상 질문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부터 부모는 마을 사람들에게 정수아 양이 캐나다로 유학을 갔다는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정수진 양은 동생이 정말로 집을 나가 어딘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동생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고 동생의 휴대전화도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정수진 양은 경찰에게 자신이 확신하는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동생 정수아 양이 살아있지 않다고 믿고 있었고 그 이유는 사건 직후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정수아 양이 사라진 다음 날 밤 정수진 양은 잠이 오지 않아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아버지가 집 뒤편 마당에서 무언가를 파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당시는 10월 중순으로 날씨가 쌀쌀했지만 아버지는 티셔츠 차림으로 삽을 들고 땅을 파고 있었고 그 옆에는 큰 검은색 비닐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진 양은 그 장면이 너무 이상해서 다음 날 아침 마당을 살펴봤고 평소 잔디가 깔려있던 한쪽 구석에 흙이 새로 뒤집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뒤 그곳에는 갑자기 작은 화단이 만들어졌고 어머니가 꽃을 심어 놓았습니다. 정수진 양은 그때부터 끔찍한 의심을 품게 되었지만 직접 확인할 용기도 없었고
부모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아버지가 동생을 죽인 뒤 집 마당에 묻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술했고,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수진 양 자신도 동생이 묻혀 있을지 모르는 그 집에서 계속 생활해야 했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더 일찍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커서 움직일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비밀을 안고 살 수 없다는 생각에 마침내 경찰서를 찾게 되었고, 이제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수진 양의 진술을 들은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날 저녁 정태윤 씨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대규모 수사팀이 집에 도착했고, 정태윤 씨와 한미선 씨는 영문을 모른 채 경찰의 지시에 따라 거실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경찰은 정수진 양이 지목한 마당 뒤편의 화단을 중심으로 발굴 작업을 시작했고 약 1m 깊이까지 땅을 파내려갔습니다. 오후 2시경 삽에 무언가 단단한 물체가 걸렸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팀이 조심스럽게 흙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검은색 비닐에 쌓인 큰 물체가 드러났고 비닐을 열자 그 안에는 심하게 부패된 인체의 일부가 확인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즉시 정태윤 씨와 한미선 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두 사람은 아무런 저항 없이 수갑을 찬 채 연행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시신은 정수아양으로 확인되었고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개골 골절로 판명되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정태윤 씨는 딸과의 다툼 중 우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의학 전문가들은 손상의 정도로 보아 상당한 힘으로 여러 차례 가격한 흔적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미선 씨는 남편이 딸을 죽이는 것을 목격했지만 두려워서 막지 못했고 시신을 묻는 것도 방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태윤 씨에게 징역 20년, 한미선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자신의 딸을 죽이고도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이어간 행위는 인간의 기본적 양심을 저버린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정수진 양은 재판 과정에서 용기 있게 증언했고 이 사건을 통해 비로소 수십 년간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가정 뒤에 숨겨진 폭력과 통제의 실체를 드러낸 비극적 사례로 기록되었으며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그것이 극단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사회에 경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